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금요일에도 인사드렸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투데이 잡스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코너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취준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코너. 영화도 보고 영화 속 직업의 세계도 알아보는 이불 속 잡 영화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요. 중장년층을 위해서 저희 투데이 잡스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직과 전직을 위한 직무 역량 향상 방법 그리고 생애주기 설계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굿잡 4060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5060 세대 은퇴는 이제 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필수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각박한 취업 준비의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취준생들, 그런 취준생들에게 잠시나마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불 속 잡 영화관 시간입니다. 네, 남들에게는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나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따뜻한 시간입니다. 취업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분들, 마음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속 시원하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모셨습니다. 시내21의 임수연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잡스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불 속 잡 영화관,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취준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그리고 영화 속 직업 이야기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소감이나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들 때 영화를 보면서 힐링을 했던 사람인지라 네. 뭐 이런 휴식 같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취업 그 과정에서 이런 교양을 쌓은 다음에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하는 말들 같은 것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단지 힐링뿐만이 아니고 되게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영화. 오늘 처음으로 만나보게 될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영화를 소개하기 앞서서요. 네. 한국 영화 100주년이거든요, 올해. 오. 근데 되게 한국 영화 역사를 또 새로 쓴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기생충이 칸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 동영상을 받은 건데요. 맞아요. 저도 뭐 기생충 보긴 봤습니다만 오, 승희 네. 아나운서도 봤나요? 저도 봤죠. 2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보고 그랬는데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맞아요. 작품성도 있고 흥행성도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3번 봤는데 이미 3번 보셨어요? 역시 영화 아, 보는 기자답게. 네, 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볼 때마다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화관 가서 영화를 좀 보면 지루하고 그쵸. 저는 사실 이창동 감독의 버닝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깐에서 또 이제 네. 노미네이트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영화적 소양이 되게 괜찮으시겠어요? 적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좋은 이번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인기가 정말 많고 네, 맞습니다. 또 흥행 성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지금 개봉 11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사실 황금 동영상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성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징표 같은 거라 네. 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게 반드시 흥행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1000만을 넘기거나
아마 그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추세로 지금 관객몰이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맞아요. 프랑스에서 정말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평론가들의 반응도 네. 거의 만장일치로 그냥 호평이고 네. 관객들도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개봉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엑스맨에 이어서 개봉수에 네,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위요? 네. 대단하다. 그런데 개봉관 차이가 엄청나서 이게 엄청난 성적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희가 돌아와서 우리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생충뿐만 아니라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일단 흥행성,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봉준호 감독은 해내더라고요. 네, 그게 살인의 추억 때부터 쭉 시작이 됐죠. 살인의 음. 추억, 마더, 설국열차, 옥자 같은 영화들이 모두 그냥 작품성만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제 흥행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맞아요. 사랑을 받는 감독님이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영화 열거하시는 거 보고서는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살인의 추억, 마더, 설국열차, 옥자를 이제 예로 들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영화 빼놓으셨어요. 오늘 그 영화 뭐가 가져오신 빠졌죠? 거죠? 네, 정작 가장 흥행한 영화를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네,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미 1,000만 관객 신화를 만들었던 2006년 개봉작 괴물입니다. 아, 괴물이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인기가 일단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설마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은 작품이지만 네. 이제 개봉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이 영화를 보지 못한 취업 준비생 나이 그렇죠. 때의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화를 준비를 했고요. 또 원래 봤던 영화라도 좀 다시 이 장면은 사실 이런 의미가 있었다 하고 짚어드리면 좀 다르게 다가올 구석이 많은 영화라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역시 영화관계를 가지고 오셔도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역시 기자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셨지만 칸에 가신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네, 사실 괴물도 당시에 칸 국제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을 받았었는데요. 음. 프랑스 현지에서도 당시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렇게 괴물의 인연으로 마더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고 그다음에 옥자와 기생충이 이번에 경쟁 부분에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칸 국제영화제에선 보통 이런 루트로 감독들의 입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 사실 봉준호 감독은 되게 정석 코스를 밟으신 엘리트 케이스거든요. 코스를 밟으신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괴물은 이제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는 그런 커리어를 쌓는 어떤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란 작품을 구상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괴물은 감독님이 이제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잠실대교에서 웬 시커먼 물체가 이제 교각을 올라가는 모습을 본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고 역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면 한강변에 나타난 괴물과 사람들이 맞서 싸운다는 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그 이렇게 나이에. 생각을 해요. 네, 대단하네요. 굉장히 꿈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괴물을 보긴 했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괴수 영화는 좀 포맷이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맥을 잘 짚으셨는데요. 네. 이제 한강은 한강 다리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설정하면 떠오르는 클리셰들 은근히 거의 다 비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할리우드에서 이런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경찰이나 뭐 군대나 뭐 생물학자들이 나서서 화려한 액션으로 그 괴물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네. 우리가 봤던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변종된 돌연변이 괴물과 맞서 싸우는 거는 되게 평범한 그 매점을 운영한 아버지와 그의 자식들이었고 맞아요. 이들의 가족이 괴물에게 납치를 당한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국가는 그들을 외면하고 소시민들은 아주 뭐 조악하고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괴물과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데 또한 2000년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했던 맥팔랜드 사건에서 오프닝 시퀀스를 따왔거든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정치학적 맥락도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제가 봉준호 감독 작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정치 어떤 이런 의미 그런 맥락들이 충분히 담겨 있어서 또 관객들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곱씹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네, 이번 기생충도 그렇죠. 네. 그래서 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괴수 영화라는 틀 안에서 가족 드라마와 정치 풍자극과 이런 것을 모두 동시에 풀어낸 혼종 장르인데 사실 기생충도 이게 가족 드라마인지 뭐 스릴러인지 네. 블랙 코미디인지 그러니까요. 헷갈리는 네. 순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그런 장르적인 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괴물 어떤 줄거리를 쓰는 작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미 뭐 1,300만 관객이 봤지만 이제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요. 제가 네. 제가 줄거리를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한강 둔치에 있는 어느 매점, 이제 변희봉 배우가 연기하는 아버지와 유독 잠이 많은 그의 아들 강두,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죠. 그리고 그의 딸 고아성 씨가 연기하는 이제 현서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현서는 정말 아빠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뭐 꺼내놓기도 창피한 오래된 핸드폰에 이제 학부모 참관 수업에 술 냄새를 풍기며 온 자신의 그 삼촌 박혜일 씨가 연기한 남일 때문에 너무 열받은 상태인데요. 네. 이제 현서의 고모이자 강두의 동생인 배두나 씨가 연기하는 남주란 캐릭터는 한창 전국체전 양궁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실력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적인 그 결단력이 없는 게 흠입니다. 한편 강두는 한강 둔치로 오징어 배달을 나갔다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생전 보도 못한 무언가가 한강다리에 매달려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처음에만 핸드폰으로 막 신기하다 하면서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데요. 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괴물이었고 한강 둔치로 올라와 사람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아수라장이 된 한강에서 강두는 현서의 손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 괴물은 현서를 낚아채 유익 한강으로 사라지는데요. 갑작스러운 괴물의 출현으로 한강은 폐쇄가 되고 괴물과 접촉하면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이제 한강은 위험구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네. 현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봉과 강두 그리고 이제 강두의 동생들인 남일과 남주는 처음에는 이제 슬픔에 빠지지만 현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극적으로 받고 그가 거대한 하수구에 갇혀 있다는 정보를 얻고는 그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 살펴봤는데요. 지금 아주 잠깐 영상을 보면서 우리 기자님의 설명을 들었는데도 약간 손에 땀이 쥐는 그런 역시 명작은 다시 봐도 명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고아성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풋풋했던 그쵸. 네,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새롭기도 하고요. 그 혹시 이제 네.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예. 기억이 났어요. 아, 맞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불 속 잠 영화관 괴물의 명장면 베스트 3를 좀 함께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꼽으신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 지금 나오시는 장면은 이게 저도 좋아하지만 봉준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현서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가족들이 합동 분향소에서 이게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소주 병나발을 불면서 박혜일 씨가 등장을 하고 아, 기억나요. 동메달을 딴 이제 배두나 씨가 이게 등장을 하는데 박혜일 씨가 현서의 손을 놓쳐놓은 강두에게 날라차기를 하면서 네가 아빠냐면서 화를 내죠. 맞아요. 되게 분명히 슬픈 상황인데 어딘가 좀 키득키득 웃게 되고 좀 이들의 모습을 포함해서 이제 합동 분향소가 되게 초현실적인 이상한 그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 맞아요. 흔히 한국 문학을 두고 해악이 있다, 풍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 이번 장면이 딱 거기에 들어맞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이제 괴물이 괴수 영화라는 이제 틀 안에 있지만은 굉장히 한국적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장면, 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봉준호 감독 이제 성수대교나 상품백화점 붕괴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웬만한 SF 영화보다 초현실적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합동 분향소를 차리지 않느냐 이런 한국사의 이상한 지점을 영화로 구현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아주 비극적이고 장례식장인데 슬픔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남주가 동메달을 따왔다고 아버지가 막 동메달이다면서 굳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비극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주변에 되게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같은 게 녹아 있는데 이게 이런 것도 이제 감독님이 일부러 이렇게 넣으신 설정이고요. 그래요? 또 이제 배두나 씨 이게 살이 노출이 되니까 변희봉 배우가 이제 추리닝을 막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 되게 애드립 같지만 사실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냥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연출하실 정도로 봉준호 감독이 참 디테일에 강한 감독, 봉테일이란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생충에서도 이선균 씨 그리고 조여정 씨 집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데 거기서 그 부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하나에도 좀 신경 썼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네. 2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된다고 저도 듣고 굉장히 쓰레기통이 디테일 200만 원이요? 네. 디테일 표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선배 기자가 사실 네.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 이제 그래요? 봉준호 감독님과 이게 홍명표 촬영 감독님이랑 항상 같이 작업하신 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처음으로 부자를 찍어본다. 아. 우리가 200만 원짜리 휴지통 이제서야. 이런 거를 언제 이렇게 또 소품으로 활용해 봤었냐 그러니까요. 이런 와, 이야기를 하셨었다고 그렇군요. 하네요. 거기는 쓰레기 말고 딴 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중요한 물건 그러니까요. 같은 거 넣어야 될 귀중품. 것 같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수영 기자님이 꼽은 괴물의 명장면 베스트 2 어떤 장면인지 만나볼까요? 예, 또 앞으로 나갈 장면은 이제 그 사이에 괴물과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강두를 붙잡아뒀는데 탈출해서 가족이 괴물과의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강두는 이제 다시 붙잡힙니다.
근데 조직 검사라기에 마취대를 투입했는데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조직 검사를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네. 근데 외국인 의사가 나타나서 마치 현서가 살아있다는 강도의 하소연을 들어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냥 정신병 테스트였죠. 근데 이때 관객들은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다가 네, 그게 맞아요. 아닌 그 희망이 좌절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요. 네. 이제 그리고 전두엽에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 그래야만 한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제 대사를 던집니다. 맞아요. 저 지금 장면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예, 방금 보신 장면 이제 국가 권력이 어떻게 소시민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되게 잔인한 장면이면서 강두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괴물은 이제 괴물의 탄생을 보여주는 오프닝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매점에서 되게 좀 웃긴 모습으로 잠을 자는 강두의 얼굴에서 시작을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영화 중반부쯤에 딸이 하수구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매점에서 잠시 이게 아버지가 잠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네. 쟤는 어떻게 저 상황에 잠을 자냐고 막 그러니까요. 뭐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토록 잠이 많던 강두가 의료진의 마취 주사를 맞고 난자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변화를 좀 신경 써서 보시면 괴물이 한 아버지의 성장을 좀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도 좀 풍부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바이러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는 건 되게 노골적인 당시 이라크전 풍자하거든요. 정말 살상 무기가 없는데 일단 이따 치고 전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없다고 발표한 미국에 대한 풍자로도 읽힐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괴물 보면서 송강호 씨라는 배우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특히 또 영화에서 노란색 머리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만 할 법한 그런 머리를 하고 등장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아버지로서의 좀 걸맞지 않는 약간 좀 철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하나의 미장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장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계속 송강호 씨를 자신의 페르소나로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페르소나라는 표현이 이제 영화 감독의 분신이나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괴물 이전에 살인의 추억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설국열차에도 나오셨고, 이제 최근 개봉을 기생충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봉준호 감독하면 이제 세트처럼 묶여다니는 네, 배우로. 맞아요. 네, 이제 사람들에게 더욱더 황금 종려상 받는 순간에도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이제야말로 했습니다.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원래도 떼어놓을 수 네, 없었지만 이젠 정말 더더욱. 세트처럼. 맞아요. 그래서 명콤비라는 표현이 정말 너무나 적절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이 명콤비가 만들어낸 마지막 베스트 3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부터 보실 장면은 이제 겨우 강두가 이제 현서를 다시 만났는데 이제 현서는 괴물에게 습격당하고 이미 목숨을 잃은 후입니다. 그래서 강두와 남일 남주가 힘을 합쳐 괴물에게 복수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한때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남일은 화염병으로 맞서고 남주는 이제 한국인이 올림픽에서 가장 활약하는 스포츠 네. 양궁으로 이렇게 맞섭니다. 참고로 박해일 씨가 유일하게 시나리오에 가진 불만이 이 장면인데 아, 그래요? 정말 잘 나가다가 중요한 순간에 화염병을 놓치잖아요. 아. 왜 자기는 끝까지 되는 일이 없냐고 아이고. 약간 그러니까 농담 섞인 그렇게 불만이라고 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덕분에 그의 동생 남주가 결단력이 없었다는 소리를 들었었던 그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활사이를 당기는 명장면이 탄생을 할 수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가족들이 이렇게 괴수와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제발 맞아요. 명중돼야 될 텐데 네. 뭐 이런 생각 조마조마하게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가족들의 팀플레이로 괴물에게 복수하는 그림 자체가 되게 신선하잖아요. 이런 네. 식의 영화는 이제 할리우드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클라이맥스로 굉장히 신선했던 아이디어였지만 이제 좀 세심하게 봉태일님답게 세밀한 부분을 봐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현서의 손을 놓쳤던 강두가 다시 현서의 손을 잡기까지의 여정으로 읽힐 수가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손을 놓쳤던 아버지가 다시 손을 잡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영화다 하고 괴물을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봉준호 감독이 이제 괴물의 입에서 현서가 만난 남자의 세주 두 사람이 네. 나오는 모습을 출산의 이미지에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서는 죽었지만 세주는 새로 태어났고 이제 강두가 새로운 아이를 얻게 된다는 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같이 사니까. 예. 그러니까 얻게 되는 그 출산의 이미지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서의 죽음을 확인하는 가족들의 감정씬을 되게 빠르게 정리하고 바로 그와의 사투로 이어지는 영화적 호흡도 되게 좋고요. 클라이맥스에서 엉뚱하게 등장해서 뜻밖의 역할을 하는 노숙자는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중간에 또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영화 중반에 빗물을 받아먹는 괴물의 모습도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복선을 깔아서
그가 사실 휘발유를 이렇게 입으로 받아먹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좀 되게 자연스럽게 복선을 이렇게 깔아서 만들어둔 흐름도 되게 촘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물의 디자인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괴수하면 이제 에이리언에서 봤던 그 약간 징그러운 그런 거를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좀 의도적으로 무서운 면을 좀 줄여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좀 그러니까 귀엽기도 해요. 의도된 자세히 보면. 거였군요. 네. 그래서 사실 얘가 탄생 자체는 되게 네, 불쌍한 놈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죄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두 남일 남주 자매가 마침내 괴물을 죽이고 나서 이게 단순한 카타르시스만 남는 게 아니고 어딘가 좀 짠하고 불쌍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도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영 기자님이 꼽은 영화 괴물의 베스트 장면 3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영화 속 직업의 세계를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네요. 쭉 봤는데 네. 매점을 운영하셨었고 그리고 배두나 씨가 설마 양궁 선수를 했었고 매점이요? 양궁인가? 양궁 선수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는 양궁 건가? 선수?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임페일로를 네. 나오셨는데 바로 강주의 조직 검사를 진행했던 의사들을 그렇구나.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그 네.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의사들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 해부 병리과 전문 의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부 병리과 전문 의사. 일단 이름부터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어떤 직업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화에서 보셨듯 이제 조직 검사 아니면 이제 세포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나 장기나 그 조직의 변화 사인 등을 진단 규명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네, 환자로부터 채취된 조직 절편이나 체액을 포르말린이나 알코올 등 고정액으로 이제 처리해서 변질을 최소화하고요. 폼에 박절, 염색 등의 작업을 거쳐 조직 검사 또는 이제 세포 검사용 표본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지시하는 일도 합니다. 조직에서 직접 첨자를 시행하고 염색 작업을 지시하면서 진단 내려 수술 및 치료 결정을 돕는 일도 하고요. 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 등의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질병에 의한 조직의 변화와 그 범위 및 정도 등을 검사 판독하는 일도 합니다. 네. 수술 중 응급 진단이 필요할 때 생체를 채취하고 동결 절편기를 이용해서 이제 슬라이드 표본이나 동결 절편을 제작하고 이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종양의 악성 및 양성 여부를 진단 판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이 암에 걸렸다고 의심이 될 때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조직을 채취해서 암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란 말씀이시죠?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각종 암이나 양성 종양, 감염, 염증, 퇴행성 변변 등에 대해서 이제 진료하고 이제 외과 병리 검사, 세포 병리 검사, 면역 병리 검사, 분자 병리 검사, 전자현미경 검사, 부검, 미분화 종양의 감별 진단, 전이성 종양의 기원 장기 추정, 림프종과 백혈병의 진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쁘시겠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직업을 알아보고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 의사이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해야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그래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학과 이제 2년 및 의학과 4년 총 이제 6년을 초속된 기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사실 이제 미트디트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미트디트 봐서 이제 치과 의사나 오, 이제 제 그냥 주위에도 의사가 된 많아요. 사람이 네.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의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 이제 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각 분야의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어쨌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또 잘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분명한 것 열심히 같고. 하죠. 잘해야 네,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데이 잡스 시작한 지 오늘로 2주째가 되는데 그동안 계속 취업 얘기, 뭐 직업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가 네, 맞아요. 이렇게 영화 소식 들으니까 가슴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따뜻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기사님 뵈서 또 좋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이렇게 1부의 시간 쭉 함께 해봤는데 저희는 너무 말랑말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기자님은 어떠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모두가 다행입니다. 잘 아는 영화를 오늘은 소개를 드렸는데 좀 잘 모르시지만 뭐 이렇게 주말에 이제 뭐 IPTV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게 내가 옥석을 찾아냈구나 싶은 그런 작품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기자님 가지고 오실 영화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잡스 금요일 1부 순서로 준비한 이불 속 잠 영화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내 21의 임소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죠.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2006년작입니다. 괴물 그리고 해물 병리과 전문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직업, 어떤 흥미로운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직과 전직을 준비하는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속상하기도 하고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설계 지침서이자 취업 완전 정복 가이드가 될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꿀 정보가 준비됐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이 있죠. 이직 또는 전직을 생각하는 중장년층,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건데요. 혹시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우소가 돼줄 시간 마련했습니다. 굿잡 4060 시간입니다. 네, 오늘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줄 전문가 경주대학교 황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굿잡 4060 첫 출연이신데 네. 일단은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그 4060 중장년이 인생 2막을 더 화려하게 설계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그러면 가지고 오셨는지. 네, 저희 4060 세대가 인생 2막을 재설계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자세일 건데요. 네. 오늘은 어떤 준비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 자세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네, 취업 준비를 위한 자세는 첫 번째 과거의 화려함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눈높이 조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직 기간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강점, 그리고 기술 등을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 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진단을 통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일 방식, 그리고 직장 물색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목표 관련된 전문 교육 등으로 역량을 키우기. 그래서 총 6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 자세들을 좀 따져볼 겁니다. 네. 첫 번째는 현실에 맞는 눈높이를 조정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좀 해당되는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눈높이를 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특히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하려고 하시는 전직이나 그리고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가시는 이직이나 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 직장에서의 연봉이나 그리고 직급 수준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들을 사실 잘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비슷한 업무를 비슷한 규모 혹은 본인보다 더 낮은 규모의 업무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직급이나 급여까지 양보하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또 새로 취업하는 회사가 전 직장이랑 연결돼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기존 직장의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더 좀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 중장년층의 재취업에서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있는 직업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 급여 수준이나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갖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무리 경력자고 좋은 좋은 인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채용했을 때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렸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고요. 네. 또 상황도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특히 환경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실 적응을
못하고 일찍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응력을 좀 지켜보는 기관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높은 급여 책임까지 처음부터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눈높이가 있잖아요. 네, 어떤 그렇죠. 눈높이를 좀 가장 먼저 낮춰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회사 규모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할 때는 직전의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필요하는 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네. 혹은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또 경영자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대기업 다니시다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중장년층의 경험을 높이 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경련에서 발표한 정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예. 중소기업 23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중장년층 채용 계획 그리고 채용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분석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에 대해서 채용의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기업의 무려 62.6%, 즉 10곳 중에서 6곳은 중장년층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직종으로 좀 살펴보면요. 직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아무래도 23.3% 가장 높기는 하지만 네. 비슷한 비율로 지금 보면 오랜 업무 노하우가 필요한 영업 마케팅직이 20.4%, 네. 또 사무 관리직이 20.4%, 그리고 생산 품질 관리직이 19.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중견 중소기업에서 경험 있는 중장년의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다면 회사 규모가 작거나 또 이전 직장보다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견 중소기업에 우리 중장년층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게 눈높이를 낮춰라, 회사의 규모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 왔는데 사실은 기업의 규모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다 보면 연봉도 어느 정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눈높이도 그럼 좀 낮춰야 하는 부분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할 때 낮춰야 할 눈높이 두 번째가 급여에 대한 기대인데요. 네. 앞서 조사한 정경련의 조사 결과를 봐도 실제로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기업, 중소기업에게 이들에게 얼마 정도 지급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의 연봉 수준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보면 6천만 원 이상이라고 답변한 부분은 3% 정도 차지를 했고요. 실제로 가장 높은 비율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무려 36.6%였습니다. 네.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이상에서 4천만 원 미만이 무려 60% 가까이 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월급으로 한번 평균으로 내봤더니요. 월 276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직군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가장 민감하고 또 눈높이 조절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급여인데요. 이런 급여 수준을 사실 조정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 수준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인 경우에는 교육비 같은 지출이 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장년층의 경력직의 연봉을 생각한다면 기준은 뭐 직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직전 급여의 한 70%에서 80%, 70에서 80% 정도를 생각하시고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보통 40대에서 60대. 이때 한창 또 자녀 교육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아닙니까? 급여에서 뭐 등록금 내야 되고 뭐 또 학원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럼 회사 규모, 급여 수준 그리고 또 낮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업무 권한에 대한 건데요. 네, 그 이전 직장에서는 부서장으로 정권을 가지고 일을 했었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새로운 회사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책임을 맡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직급보다 낮은 직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자신 뭐 직급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런 많은 권한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또 자신보다 경력은 많지 않은데 직급은 본인이 더 낮거나 아니면 경력도 낮은 사람한테 내가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의 시스템 측면에서는 신입과도 같은 거거든요. 즉 그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혹시 직면했다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수습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들 해준 것일 테지만 또 우리 듣는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권한도 내려놓고 규모도 내려놓고 연봉도 내려놔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회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이유에서처럼 자신의 그 경쟁력이나 또 현실적인 시장의 현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경력자를 채용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생각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절한 부분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기대나 타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의 업무에 대한 능력이 인정이 되면 이 부분들은 또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는 부분에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 자세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구직 기간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그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에는 준비 기간이 당연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만큼 괜히 조급한 마음에 따지지도 않고 막 들어간다거나 또 시간에 떠밀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점검하고 또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로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갑자기 맞이한 퇴직, 또 길어지는 공백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그냥 눈앞에 있는 비어있는 일자리 그냥 툭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신 경우에 실제 업무나 또 들어갔을 때 봤더니 자신의 역할이 경력 개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존의 자신의 인맥만 소진하게 되는, 그래서 영업 실적만 올려야 되는 이런 업무들을 맡게 되신 거죠. 그랬을 때 본인에게 데미지도 크고 또 장기적으로 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버틸 수 없어서 다시 퇴직하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셔야 내가 다운시킨 나의 기대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이제 길게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준비 자세까지 알아봤는데 세 번째 준비 자세는 경쟁력 파악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취업 준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에서는 이 문제가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활동 전선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활동 경험을 살린다는 거는 그만큼 그 경험에 대해서 또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경력을 또 재점검하고 또 그 경쟁력에 대해서 또 객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만약에 내가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내 실력만의 때문인가 아니면 기존의 여러 가지의 주요 여건이 좋았기 때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전적으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훌륭한 동료나 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나 또 상사의 신뢰,
그리고 좋은 시스템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성공 요인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일 새로운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주변 여건이 전혀 없다면 혹은 기존 기업에서 해줬던 조건보다 약간 낮은 시스템이라면 내가 이 성과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자신의 실력과 경쟁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의 강점,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네. 본인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서 잘하는 것에는 업무상 잘하고 또 성과를 거둔 것들을 적어보실 거고요. 또 여기에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좀 혼동될 수 있으실 건데요. 네. 좋아하는 것은 일단 배제하시고요. 잘하는 것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못하는 항목, 못하는 것의 항목에는 업무상에 어렵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 적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는 싫어하는 것도 함께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려면 할 수 있으나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있다면 함께 적는 것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업무상 자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네. 못하고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은 강점이나 경쟁력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을 쓰는 것도 경쟁력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영업부장으로서 잘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나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거기에 딸리는 서류 작업들은 난 너무 싫어하거나 사실은 실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라면 서류 작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거나 혹은 또 그러한 활동이 많지 않은 과업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옳겠죠. 그런데 외전의 직장에서는 그런 지원 인력이 있어서 자신을 도와줬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했다가는 그 백단의 다른 역할들 때문에 본인 업무들을 제대로 못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또 작성 시에 유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싫어하거나 못하는 일이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지나치게 낙관하시는 것도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라도 다 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시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반면에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는 제대로 이 일은 무조건 못해라는 비관적인 판단들도 좀 위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과 완벽하게 똑같거나 더 우월한 시스템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1순위로 놓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참 어린 후배지만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게 네. 너무 낙관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낙천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 네. 정말 취업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중립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 진단을 통한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인데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네, 자신의 역량이나 또 선호도 그리고 성격 등을 따져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를 파악해야 하는 건데요. 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취업의 목적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인생 2막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다음에는 4가지의 진로 중에 여러분에게 적합한 진로는 어떤 방향인지 좀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확인하기 위한 간략한 질문들을 유형별로 10문항씩 제시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 태도나 생각, 그리고 가치관, 자질, 그리고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제시되어 있는 간략한 질문에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유형별로 질문에 체크한 합계를 계산하시면 네. 가장 많은 항목을 체크한 유형이 자신의 진로 유형 혹은 진로 준비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문항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네, 어떤 문항을 문항들이 한번 보셔야 될 있는지.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시면 첫 번째 인생 이막에 위한 진로 찾기에서 A 유형은 재취업 관련돼 있는 질문들이고요. 그래서 일이 이전 일이죠. 이전 과업의 일이 재밌었는지 또 객관적으로 그 수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체크해보는 유형이고요. 네. 두 번째 B 유형은 창업과 관련돼 있는 유형들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이외에 자금을 좀 창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금적인 준비들을 또 체크를 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경영이기 때문에 창업은 그래서 그 경영적인 마인드나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능한지 그리고 창업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건강에 대한 맞아요. 질문들도 제시되어 있고요. 네. 또 그에 대한 아이템들에 대한 질문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C형인데요. C형은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네. 또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갖고 있어야 사회적 일자리, 공헌 일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나 또 열린 사고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형은 귀농귀촌 관련돼 있는 질문 문항인데요. 개인 시간을 활용하고 또 삶의 여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시는 분, 또 영농 자금 이외에도 생활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또 농사 짓는다, 뭐 고향에 간다라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농사 짓고 또 그런 귀농을 하는, 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표들을 다 보시고 네. 내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이 결과가 사실 내 진로를 딱 지정해준다, 즉 확정시킨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보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재취업을 원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귀농귀촌이 높았다라고 하면 재취업 포기하시고 귀농귀촌을 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내가 재취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 체크하지 않은 항목들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서 도전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참고해보면 좋겠네요. 네네. 그 이승희 아나운서나 이교육 아나운서분은 그 인생 이막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체크해 보시면 언젠가는 네. 필요하실 언젠가는. 거니까요. 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쪽이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지금 조용히 혼자 체크를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재취업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은 회사의 품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우리 교욱 씨는 어떤 저는 결과 사실 나왔나요? 비유형 창업. 창업을 하고 그래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 저만의 뭐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발굴해서 지금 이 아나운서 직무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강점들을 적절히 융합을 해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되게 이런 생각이 멋있네요. 들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덕분에 어떤 새로운 꿈을 발견을 했네요. 네, 같이 하실래요, 교수님? 좋습니다. 제가 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목표 설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 난 어디에 맞는가,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다섯 번째 준비 자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역량 키우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걸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일 건데요. 우선 4060이 가장 많이 선택한 자격증을 보면 이거는 한국 인력공단, 죄송합니다. 통계에 의해서 보인 자료인데요. 가장 많이 선택한 자격증이 국내 여행 안내사, 그리고 심리 상담사, 보일러 취급 기능사, 주택관리 사보, 그리고 경영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등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나 또 사회 서비스, 또 요즘 사회적 경제 분야에 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 영역이나 또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전 경험이나 흥미를 따져보시고 내가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셔서 역량을 피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려고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서는 또 취업하려고 공부해야 되고 또 인생 이막 가까워져서는 재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현실 정말 즐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중장년층을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 자세 마지막 6번째인데요.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일의 방식, 직장 물색학인데 어떤 점에 집중해서 탐색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재취업하면 새로운 직장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취업과 관련돼서 일의 방식은 사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직, 전직, 그리고 창업,
그리고 창직, 그리고 프리랜서, 1인 기업, 네. 또 협동조합, 사회공헌 일자리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중에 자신에게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 방식은 어떤 건지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요. 탐색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준비 자세를 좀 인지하시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은 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고 또 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자신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의미 있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노력뿐 아니라 사실은 주변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 요소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맥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냥 내가 혼자서 하겠다라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인맥 검토하시고 동시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도 따져보시면서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셔서 네.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 그런데 여쭤볼 게 있는 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은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나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워크넷 정부의 사이트가 있잖아요. 워크넷에 딱 들어가시면 거기 보면 장년층 섹션으로 따로 또 장년층 워크넷이라고 연결해서 따로 장년층을 위한 페이지를 또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교육들도 이렇게 섹션별로 여러분들이 요즘 보기 쉽게 신문 뉴스, 그 뉴스 있죠, 카드 뉴스처럼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동영상으로도 제시되어 있고요. 그 옛날처럼 공문 같은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좀 어렵다. 사실 중장년층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시면 고용안전센터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그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순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 꾹꾹 눌러 담아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 가지 취업 준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목표는 그냥 허황된 꿈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점검하셨던 거, 또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혹시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걸 점점 내 눈으로 다가오게끔 만드는 실질적인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시기도, 달성하고 싶은 시기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이 목표 달성에 좀 더 빨리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달성 시기가 정해져야 실행 계획을 세우기도 굉장히 더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만큼은 실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남은 생애에 대한 현실적인 액션 플랜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보신 시청자분들께 액션 플랜 세우실 때 이것만큼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액션 플랜을 세울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앞서 얘기했지만 시기를 정하는 건데요.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큰 목표,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아니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할 거야가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의 액션들, 즉 액션이 행동이잖아요. 행동 위주의 계획들을 좀 세워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기간,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날짜를 좀 더 명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몇 년도 몇 월까지 정확하게. 물론 그 기간은 변동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간이 있으면 우리가 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한대로 하면 그건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모호할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경주대학교 황은희 교수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말이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구인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신중년들의 화려한 인생 제2막을 위한 직업 지침서죠.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채용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유니스타에서 여행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월 174만 원 이상이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채용 소식은 플라이북에서 웹 개발자를 채용하는데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채용건입니다. 급여는 최대 월 400만 원, 모집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산 실업 주식회사에서 가구 수리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채용건이니 모집 기간 6월 28일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6월 30일까지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채용건인데요. 플렉스 코리아에서 건설자재 영업원을 모집합니다. 급여는 연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고요. 2년 이상의 경력자,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IT 산업의 중심인 곳이자 그리고 경기도의 중심인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성남으로 가볼 텐데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불금이지 않습니까? 불타게 보내야 될 텐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불타는 금요일이고요. 네. 가족과 함께 따끈하게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너무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따끈한 김치찌개. 네, 따끈한 김치찌개. 약간 불맛 나는 청양고추 넣어서.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무관님 그럼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에너시스 주식회사입니다. 에너시스 주식회사는 발전 설비 및 플랜트 사업에 필요한 계측 설비 전무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기계 설계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 직원은 학력은 무관한데요. 기계공학 관련 전공이 필수시고요. 계량기계 산업기사 또는 메카트로닉스 다기능 기술 자격 소지자로서 워드 활용 능력 우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및 구조물 설계 관련 전문가, 계량기기 설계 및 설치 시공자, 분치 일송장치 설계 경험자, 공모전 입상자와 인근 거주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연봉은 4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신입의 기계설계 직원 한 분을 모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체크하셔서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립국제교육원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전산 분야 공모직 신입 직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채점 및 운영 기반 시스템 운영 관리, 한국어 능력 시험 말할 지원을 인원 대응 및 원격 지원과 토픽 사업단에서 부과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관리 기술사 또는 정보처리 기사 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중 한 개의 자격증 소지가 필수시고요. 문서 작성과 엑셀, 프리젠테이션 활용 능력 우수입니다. 자격증 취득에 웹 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서버 운영 또는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국가고시 분야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5일 근무고요. 월급 220입니다. 암기는 6월 20일까지고요.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자사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네, 신입의 기계 설계 직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항 잘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다음 채용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 성남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15분 내외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감 회복하고 자기 성장을 돕는 취업 희망 프로그램 일정이 있어서 그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총 2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열심히 무관하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평원을 대상으로 선택 구직기술 수준의 향상을 지원하는 해플러스 프로그램 일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2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과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하신 분이 만 34세 이하이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성남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접수하시거나 또는 저희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미리 접수하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참여 바라겠고요. 군데군데 좀 전화 품질이 좋지 않았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성남을 다녀봤는데요. 다음은 저희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의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인천이 준비되어 있는데 인천고용센터의 양정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정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성남을 다녀와 봤는데 성남 주무관님께서는 불금인 오늘 가족들과 함께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무관님께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내일 텃밭에서 먹을 새참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퇴근길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또
무슨 말씀을 청양고추도 하나 좀 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 왜요? 불금이니까요. 불금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준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아세아볼트입니다. 주식회사 아세아볼트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볼트 제조업체로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으로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기계나 금속공학 전공자와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제품 승인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시험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2,300만 원 수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속 재료 공학 시험원 1명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서울 F&D입니다. 주식회사 서울 F&D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영업관리사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직무 내용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사서를 발행하고 고객사에 대한 수주를 관리하며 판매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임금은 연봉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수준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을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지원하고 장기 근속자에게는 5년 단위로 부부 동반 포상 휴가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 건도 채용하면 그 즉시 마감이 되는 채용 정보니까요.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면접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구직자분들을 위한 취업 특강이 있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면접 기술 습득하기에 대한 주제로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스텝스 주식회사에서 단연간 직업 상담을 하고 계시는 컨설턴트가 직접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취업 성공의 최종 관문인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배웠다면 이 시간에는 면접관의 시각으로 면접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460-4701로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인천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 취업 특강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감사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경기와 인천으로 가봤습니다. 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5060 세대 은퇴를 하셨더라도 아직 은퇴 말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네, 화려한 인생의 제2막, 끝이 아닌 시작을 꿈꾸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직업 속에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부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취업 요정이죠.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에서도 활약을 해줄 텐데요. 강지수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중년 여러분들의 취업 요정 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정이라는 타이틀을 얻으셨어요. 타이틀이 많아요. 네. 에이스도 굉장히 굉장히 많죠. 많고요. 오늘은 요정입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소감이 어떠세요? 그런 타이틀을. 우선 요즘 두 MC분께서 뭐 천사부터 시작해서 요정까지 정말 네. 다양한 타이틀을 주고 계신데 그렇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죠. 영광스럽고 좋지만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그럽게 봐주실 겁니다. 동의하신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함께하게 된 소감이라든지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네, 흔히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은퇴 후에도 인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2막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에서는 5060 신중년 세대들을 위해서 직업 소개 및 취업 가이드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많은 각오를 한번 쭉 들어보니까요. 신중년 세대 취업 요정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톡톡히 해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 활발한 활동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현재 직업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책 그리고 제도 등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욕구나 니즈 또한 빠르게 변화하면서 오늘날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굴해내서 판매하고 중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파는 신장사꾼, 오늘의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의 첫 직업으로는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와, 첫 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굉장히 멋있는 이름부터 포스가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고요.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하고 또 문제를 발견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 초기에 필요한 경영 전략 및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마인카폰이라는 제품을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교육 씨는요? 교육 씨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폰이라고 하니까 네, 핸드폰 관련된 그러게요. 그런 건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제품이 사용되는 배경부터 우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뢰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곳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실제로도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팔, 다리를 잃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 전쟁을 겪은 탓에 곳곳에 많은 지뢰가 묻어져 있는데요. 이를 찾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찾더라도 이것을 제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마인카폰은 아프가니스탄 출생의 네덜란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로서 17kg의 구형의 철 덩어리를 중심으로 저가의 대나무 다리를 연결해서 지뢰 매설 지역에 그저 굴려주기만 된다고 하면 되는데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고무발이 지뢰에 닿으면서 터지게 되고 따라서 지뢰가 없어지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마인카폰은 제작하는 데 약 7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원래 지뢰를 제거하는데 약 100만 원 정도의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장난감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혁신을 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뭔가 가치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주요 고객층을 알아보면요. 예비 창업자, 그리고 벤처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 그리고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발굴된 아이디어는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요. 컨설팅 보고서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시장 분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고객층이 참 넓은 편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
생소한 신직업이니만큼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정착을 확실하게 하지는 못한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에 따라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굴해서 판매하게 되고요. 중개해지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영국의 스프링와이즈는 전 세계에서 탄생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정보를 매일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신제품,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 150여 개국 15,000여 명의 서포터즈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좀 생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국내에선 어느 정도의 현황인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창업 컨설턴트 등이 부가적인 서비스로 창업에 필요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는 새로운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생겨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007년부터 국내외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있고요. 사이트와 책자로 공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불황과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회사는 이에 소수로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야를 창업 컨설팅이나 경영 컨설팅 분야의 틈새 아이템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신사업 컨설팅하는 기업체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기업은 신사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소개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아이디어 제품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창업 등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제대로 정착하기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사회적으로 변화가 빠른 가운데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이런 변혁의 시대에서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분야 역시 신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직업의 안정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창업 수요가 많은 국내에서도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에 대한 직업적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는 창업 컨설팅만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사업 아이템을 다룬다는 점에서 폭넓은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의 직업 전망도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망이 밝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들어봐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직업을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특정 전공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사업 아이디어를 창업 및 상품화로 연결시키는 일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창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관련 법, 제도적 지식, 그리고 용역이나 제품의 개발, 마케팅과 관리, 지적 재산권의 보존과 운영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비롯한 전공자들이 유리하게 되고요. 전 단계로 경영 컨설팅 업체, 창업 컨설팅 업체 등에서 경력을 쌓고 이후에 진출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자격이 따로 이렇게 필요한 직업은 아닌지라 진입 장벽도 낮고 또 치열한 경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자질,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 의식 그리고 모험심이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발생할 수 있는 창의력이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망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신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도 필요로 하고요. 또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굴한 사업 콘텐츠를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또 신사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었을 때 필요한 비즈니스 및 홍보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역시 분야가 분야인 만큼 갖춰야 하는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도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요. 느낌이고 네, 트렌드에 좀 발빠르게 맞춰야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신중년들을 위한 직업으로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첫 직업으로 소개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왜 맞습니다. 선정하게 됐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신중년 분들에게는 갓 사회에 진출한 분들에게 비해서 사회적으로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는 사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또 관련 법이나 제도적 지식, 용역이나 제품의 개발, 마케팅과 관리,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슷한 일을 하셨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들의 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척해주는 역할. 근데 네. 좀 조심해야 될 건 또 보시다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또 소개 안 해주시고 잘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라보 마인드 라이프 신중년의 인생 제2막을 위해서 추천 직업으로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신중년 분들의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